지금서부터 우당 교육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김상우 전 독립기념관님께서 저술하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성제 이시영 선생 평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아까 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제 이시영 선생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근규 전 제천시장입니다. 제가 재임 중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장으로 분주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성제 이시영 선생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성제 이시영 선생님께서는 1869년 서울 저동에서 아버지 좌찬성 행이조판서 효정공 유승공과 어머님 동래정씨 이조판서 정순조의 따님 사이에 6형제 중 5번째로 출생하셨습니다. 16세에 생원이 되시고 난 후 진사로부터 17세에 남해가 주서 18세에 형조 좌량, 19세에 좌우 입찬과 좌우 우위로 일하셨으며 1891년 2월 19일 22세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로 8년간 공궁을 모셨습니다. 23세에 홍문관 응교 교리와 시강원 겸문학을 역임하시고 병조 정량 장납 원정으로 임명되셨으며 24세에 시험부 사관원의 요직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25세에 승정원 부승지로 정삼품에 제수되고 국내부 참의 영선자 제도를 지내시고 26세가 되던 1895년 2월 청일전쟁 중 칙명을 받들고 관전사로서 3개월간 요동반도와 여순, 대련 등지를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 1895년 4월 국내부 참석관 종원시 외사과정을 거쳐 영산 사장을 지내고 35세가 되던 1904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사표를 제출하고 취임하지 않으셨습니다. 1905년 11월 정상품 외부교섭국장으로 임명되셨으며 그해 12월 8일 외부교섭국장으로서 을사늑약이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니 이때 선생의 36세의 일이었습니다. 37세가 되던 1906년에는 평안남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전임 관찰사가 일본인에게 박탈된 민형사 사법권을 되찾았으며 평남 지역 일대 신학문을 고양하며 지방마다 학교를 설립하고 애국 대일 의식을 교육하셨습니다. 38세인 광무 11년에 중추원 참의를 거쳐 한성재판소 수반판사, 법률기초위원, 홍문관 부학사를 지내시고 39세에는 한성재판소장 서리를 경임하시고 40세에 정상품 법부민사국장으로 임명되셨으며 훈 3등 8회장을 하사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1910년 6형제 일가 식솔 40여 명을 거느리고 만주로 망명하여 42세가 되던 1911년 5월 14일 길림성 유화현 삼원포 추가가에 임시청사와 신흥 강습소를 개교하고 1912년에 통하연 합리하에 정규학교로 신흥무관학교 교사를 완공하여 이주하시고 동삼성 즉 길림성, 요령성, 흥룡강성과 러시아령의 연해주 일대를 돌아보시며 시찰을 하셨습니다. 1913년 44세가 되던 해에 일본 대판 매일신문에 이시영 만주의 무관 제왕이요 만주 일대 살인감독 두령이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었을 정도로 성제 선생께서는 항일 무장투쟁의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드디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원 겸 법무총장이 되시고 그해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맡아 임시정부의 중책에 소임을 다하였으니 이때 선생의 나이 지천명의 50이셨습니다.
51세가 되던 1920년에 대정 9년이고 8월 9일에 경성고등법원에서 내란죄로 선생을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1929년에 대한독립당을 창당하고 감찰위원장에 취임하셔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법무위원으로 활약하셨으며 1934년 65세에 저서인 감시만호를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66세가 되던 1935년에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고 그해 10월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법무총장으로 취임하시고 73세인 1942년에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1945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되어 76세의 성재 선생님께서는 대종교의 사교 교질, 교단 원로원장을 맡아 일하셨으며 77세에 성진관 총재, 대한독립축성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바 있습니다. 1947년 78세에 이르러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신흥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진력하셨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으로 피선되셨으며 1949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장을 수여하신 바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부산 임시수도로 이동하여 거소는 동네 오천장에 두고 일하시면서 1951년 4월 부산 철양 금수사에 순국선열 22위의 추모재단을 설치하여 추모하심으로써 오늘의 순국선열 추모제의 뜻을 이어오는 단초를 마련하신 바 있습니다. 그해 5월 국민방위군 사건 등 부패 정치에 항의하며 국민에게 고함을 발표하고 시위 소찬을 역설하시며 부통령직을 사임하셨으니 선생께서 82세를 맞던 해의 일입니다. 83세가 되던 1952년 6월 국제 불합부 사건 반독재 호헌 구국선언 운동에 참여하시고 그해 8월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국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바가 있습니다. 1953년 5월 84세를 일기로 동네 자택에서 서거하시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시는 길을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모신 바가 있습니다. 성재 선생과 육형제물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그 치열했던 인생 역정은 노블제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우리 민족사의 길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3세대 선생의 삶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올리며 어리석은 소인배의 입을 빌어 감히 양력보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출판위원회를 주관하신 이종찬 우당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축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영석 전 교육장관입니다. 또 박유철 전 광복회장님 그리고 내외 여러분께 이런 불비한 장소에 모시게 돼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지금씩 1.5 단계로 이걸 격상한다고 그래가지고 30명 이하는 모이지 못 참가달라는 통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 이 88주기 추모식을 했고 또 이어서 그분의 아우이신 성재 이시영 부통령의 충전을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김삼흥 선생께서 정말 역작으로서 이번에 책을 엮어내셨습니다. 사실 이 책에 엮어낸다는 것이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분의 역사는 대단히 많은데 이거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4가지 자료를 전부 봐서
이런 책을 엮어내 주셨는데 우선 부선의 한 사람으로서 김광석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제 할아버님께서는 여러분께 아시는 것 같이 아주 수제였습니다. 엘리트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죠. 그분이 그래서 고종 황제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과 싸우는데 아마 굉장히 역전이 돼서 우리 임진왜란 때 그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이 쫓겨가듯이 일본이 쫓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일본군이 진격을 해서 압록강 건너서 저 위해비, 지금 위해죠, 위해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고종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본이 단실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구나. 그래서 당시 아주 청년이었던 성제를 불러서 한번 현장에 나가봐라. 무엇이 이렇게 파죽지세를 이루었는지 와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관전사로서 가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관전사에 보고서가 있어야 할 텐데 보고서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으려도 그 당시에 돌아와서 고종께 보고했던 그 내용을 찾으면 대단히 재미있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 거기 숨겨져 있을 텐데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사실은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말에 이제 뭐 합병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여기서는 독립운동할 수 없다 해서 육형제군 전부 같이 만주 삼원포로 갔었죠.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은 대단히 온건한 개혁주의자입니다. 온건한 개혁주의.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할 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정부를 세워야지 남쪽만 정부를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냉전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놓고 통일을 해야 되지 이 근거가 없으면 통일이 안 된다 해서 두 분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참여를 안 했고 성제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몇십 년 동안 같은 동지로서 이어온 두 분의 노선이 갈렸습니다. 1948년에 갈렸어요. 그 후에 김구 선생이 북한에 다녀와서 남협상하고 다녀와서 실패를 했어요. 북한에게 속았다.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성제께서 백봉을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만나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을 하는 도중에 49년에 백범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주 중학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이 동상을 세워야 될 텐데 1983년에 그 동상을 세울 텐데 그 동상의 장소를 어디다 정하냐 했을 때 연보현 시장이 날 보고 더 좋은 장소에다가 세우자고 했을 때 제가 백범 동상과 맞은짝에다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조금 낭떠러지예요. 거기가 이렇게 세우지를 못해. 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은 더 어렵게 됐죠. 지금 성곽이 거기 세워졌기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맞은짝에서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그러길래 그랬어요. 성제에게 남은 유한이 있었다. 뭐냐? 백범을 설득하다가 백범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 설득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동상이라도 두 분이 마주 세우고 백범은 주장을 하고 성제는 설득하는, 백범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으로 동상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산에 가보시면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남산의 이 성곽이 복원되는 바람에 위치가 왜 옆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지금 살아있지는 못하는 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동상이 이렇게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냐, 왜 이런 설명을 하냐, 그분은 온건한 개혁론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밟으면서 개혁을 해나가야지 급작스럽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개혁주의자, 온건 개혁주의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단히 청빈했습니다. 왜냐, 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성제께서 망명을 할 때 많은 재산을 다 국가에다 바치고 그 돈으로 누가는 학교를 세우고 그랬는데 다는 못 드려도 일부라도 찾아드리겠다. 그러니 뭘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했을 때 형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왕에 나라에 바친 거 다시 찾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바로 세우면은 이 성제 우당 가문의 재산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거 찾을 필요 없다. 나라 이미 다 바쳤다. 이렇게 해서 끝내 찾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청빈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직선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그 온건개혁주의자였다. 청빈한 그러한 선비였다 하는 것을 저는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 그러한 것이 맹맥히 전부 담겨져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자이신 김상훈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성제 이시영 선생 편전에 한 서평을 하시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과 신안대학교 대학원 교수에 재임하면서 식민사관 극복과 친일 청산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제야 사학자이십니다. 답답해서 이야기할 때좀 걷겠습니다. 성제 이시영 선생님의 이제 84년 생애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세상 이렇게 보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원로 정치인 중에 존경할 만한 분 누가 있냐라고 하면 뽑기 힘들죠. 저는 이동환장님이 우리 사회의 거의 유일한 원로분이 아니시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 중에 존경할 만한 언론인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또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 흠이 있든지 여기저기 이제 눈치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제 선생은 온건 개혁론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이제 체제 내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당 외영 선생은 체제 밖의 분이었어요. 개설을 한 번도 안 하셨고 평생을 그렇게 지내셨는데 성제 선생은 김남훈 선생님이 사만을 거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제국에서도 배설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체제내라고 그래서 총독부에 배설하신 건 아니죠. 망명하셔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한국 이후에 정부를 수립했을 때 또 여기에 이제 부통령이라는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체제 내에서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인생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황재기성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 아주 적절한 광의부류의 지도자라는 황재기성 선생 평전을 집필하신 김상홍 관장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자이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느끼셨던 이시영 선생에 대한 감에 있다는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김 관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조선 편집인 현 서울신문 대한매일신보 주필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무 참 과분한 추천사를 써주신 이종찬 부사장님, 그리고 축사 서평을 해주신 이덕일 박사님, 또 출판이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책을 내주신 하늘 김종수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 몇 해 전에 우당이회영 선생 편전을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재 선생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대단히 84년 동안 긴 인생 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데 딱 성품이나 업적이나 사후 평가나 이런 걸 봤을 때 뭐라고 붙여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광의불교, 빛나되 번쩍이지 않는 분, 그 역할로 보면 대단히 빛나거든요. 그런데 생애 동안 한 번도 그 번쩍거리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재 선생뿐만 아니라 우당이라든가 그 형제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한,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3대한을 거쳐서 요직을 지낸 분은 성재 선생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통, 전통, 개성 그런 낱말을 많이 쓰는데 성재 선생이야말로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 법통을 이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전을 썼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살았던 성재 이시영 선생은 우리 근현대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태어나 대한제국의 한성재판소장, 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으며 국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 법무총장, 외무총장 등 임정의 중축을 담당하고 해방 뒤에는 대한독립촉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3대한의 의직을 역임한 인물은 그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법통의 정맥을 이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인품과 기여도에 비해 빛나게 번쩍이지 않는 광의불교, 다시 잊혀진 지도자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성재 선생은 3대한의 법통을 시질로 삼아 대한제국에서는 외교부 교섭국장으로서 을사늑약 저지에 사역을 다하다가 세분리 역부족하자 관직을 내던지고 제하에 나서서 안창호, 신채호, 이회영 이런 분들과 신민회를 만들어서 구국운동을 폈습니다. 경술복치를 당하자 육형제가 뜻을 모아 전 재산을 팔고
60여 명의 가솔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서 서간도 유아영 삼원부에 독립군 기지 신흥 보관학교를 세우고 3,500명의 독립군관을 양성했습니다. 이때 양성한 독립군이 보동, 청산리, 대첩, 올해가 100주년이었지요. 독립군관을 양성을 해서 보동, 청산리, 대첩을 비롯하여 의열단,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런 엄청난 독립운동 조직의 조선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신흥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이때 양성한 독립군이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가 됐지요. 한때 부종을 모셔와서 만주에 망명정부를 시도하고 일본 신문이 만주의 무관재앙이라고 보도할 만큼 선생의 활약은 지대했습니다. 선생은 국내의 3.1 혁명에 앞서 1919년 1월 달에 길림에서 해외 지도급 독립운동가 39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 세칭 무호독립선언이라고 그러죠. 무호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는 헌법 기초위원으로서 민주공화제 헌법, 그때는 약함이라고 그러죠. 민주공화제 헌법을 제정한 데 이어 법무총장으로서 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7년 동안 임시정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아서 조국 해방운동에 몸바쳤습니다. 임시정부가 한때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켜낸 분도 성제 선생이었습니다. 일제 폐망 후 황국할 때 그는 망명 6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큰 형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은 굶어서 돌아가시고, 셋째 형은 병사로 돌아가시고, 넷째 형은 여수 감옥에서 옥살이 당하시고, 막내 동생은 행방불명이 됐죠. 피눈물 나는 파란 곡절, 홍찬 노숙의 망명, 35년 만에 황국하여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청년 교육을 위해 경희대학 전신인 신흥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흥대학이 어떤 과정으로 뺏겼는지 그 반이승만 노선을 걷다 보니까 이 대학 설립한 대학도 뺏겨버렸어요. 이것도 우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과제입니다. 어느 비평가의 지적처럼 책략가 대통령 곁에 선 선비부통령, 책략가 대통령 곁에 선 선비부통령의 위상이 보통이 쉽지가 않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와 견제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승만은 국난 극복보다는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부패한 측근들에 둘러싸이고 피난 수도 부산에서도 오로지 임기 연장을 위해서 4.4.5 개헌, 8체 개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을 때이고, 성제 선생은 여러 차례 진언했으나 이승만은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날이 갈수록 헌정을 유린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아직도 독선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단호히 부통령 사직서를 내던졌지요. 오늘에도 모든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 이 부통령 사직서가 참 명문입니다. 대단히 길지요. 그런데 딱 한마디, 시위 소찬, 하는 일 없이 고위직에 앉아서 국가의 세금이나 축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통령 자리를 물러났죠. 제야 원로들과 함께 반이승만 전선을 구축, 민주화 운동의 초석을 놓고 제2대 대통령 후보에 추대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엄령 취하고 이승만의 독주 때문에 그때 민주당에서도 민국당이죠. 대통령 후보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제 선생이 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은 위대한 패배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늘 패배했으나 역사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삼한갑족의 기득권과 전 재산을 내던지고 독립운동 시절에는 청구된 여러 단체의 수장을 마다하고 그 성제 선생을 우두머리로 수장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영구역강한 지도자를 모셔야 된다 하면서 끝내 고사를 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부통령직을 내던졌습니다. 현실에서는 큰 것을 내던짐으로써 역사의 자리에서 정석을 얻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선생은 정통유학인 성리학자로 대과에 급제하여 각급 고위 관직을 거치고도 자유민권 사상의 아지트가 된 신민회에 참가하여 근대적인 민권 사상으로 무장합니다. 불우한 유학을 떨치고 민족종교인 개종교에 입교하여 무장전쟁을 준비하면서 신흥보관학교를 창설합니다. 신흥보관학교 시절 자연이신 무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덕수궁에 감금되다시피 한 고종 황제를 탈출시켜서 독립운동에 참여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병론자가 아니냐, 이시영 일가가 고종을 탈출시켜서 왕조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1907년에 신민회에 참여해서 민주헌정, 우리도 자유민주헌정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무당이고 성제였지요. 한동안 유교교육을 받은 사대부 출신이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으로서 민주공화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해방 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그의 정사 처리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반미와 반군정을 혼동하지 말라. 실제로 그때 당시 하지는 계엄사령관, 행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계엄사령관이 되었는데 그 앞에서는 반미 누구도 어찌거리지 못했을 텐데 반미와 반군정을 혼동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 결기가 평소 대단히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이었던 성제 선생은 어디에서 그런 결기가 나왔을까 참 궁금합니다. 해방 후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의 단독적 불참 노선에 반대하면서 두 분의 설득이 여의치 않아서 아까 이분은 이용단원장께서 정부 수립에 참여했으나 김구 주석의 암살사슬을 듣고는 가장 먼저 경거장으로 달려가 목놓아 울었다. 지금 서울 남산에는 두 분의 동상이 지근한 거리에 마주보고 서 있다. 이시영 선생은 동양 군자이면서 기행하질의 강명학자로서 조국의 위난이 처하자 조국이 위난에 처하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떨치고 일어나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귀족의 의무라고 불리는 노블리스 오브 리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흔히 젊었을 때 또 제야에 있을 때는 민주를 부르짖고 청룡을 부르짖다가도 권력 근처에 가면은 타락하고 부패한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지요. 뿐만 아니라 전시하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독재자 이승만과 대결하는 것을 꺼낼 때 홀연히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민주라는 간판, 지금 민주당, 과거의 민한당, 민주한국당, 민주연합당 이런 민주의 간판을 단 한국 정당의 출발점에 있어서 성제 선생이 앞장섰습니다. 자유당의 사사의 계열이라든가 그 폭정에 반대해서 조직된 호원 동지회, 그때 성제 선생이라든가 신익기 선생, 장면 박사 이런 분들이 호원 동지회를 만들 때 가장 앞장서고 서른 분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민주당의 원로, 뿌리, 오늘날 민주화 반독재 세력의 원조격의 역할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연구가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 평가하신 감시만호, 이 감시만호는 1923년에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가 있는 후에 임시정부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있을 때 홀로 그 상하이에 비밀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인 학자가 쓴 감시 조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조선인과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일본인 시각으로 왜곡을 해놨던 책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감시만호라는 책을 쓸 정도로 역사학자의 자질과 품성, 능력, 예지, 직견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의 넉넉한 도량과 경결한 인품은 좁게는 형제 간의 우애로부터 넓게는 임시정부를 비롯 독립운동 진영의 정신적 기주가 되었고 육신은 비록
오척 당부로 왜소하지만 몽골참 기상과 황소 100마리가 끌어도 꿈쩍하지 않는 불굴의 신념은 85년 생애를 전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했다. 그가 독자적인, 이건 김익원 교수가 쓴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든 일도 없고 활동에 침침도 없었다. 항상 목소리 낮추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 바로 이시영이다. 또한 그는 격렬한 투쟁의 현장에 나서거나 좌우 분화와 갈등의 길목에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민족주의의 실용 노선을 견지한 인물이기도 하다. 제대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고 비록 미국 땅에 세운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은 재무총장을 지내고도 자식들이 굶어 죽어야 할 만큼 성공 후사의 정신에 철저하게 청년 결백하여 중국에는 셋집에서 숨을 거둬야 했던 깨끗한 지도자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이 어느 날 그가 소유했던 옛 토지의 일부나마 되찾아주겠다고 했을 때 선생은 딱 잘라 대답했다. 내 재산 찾으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오. 선생의 재물관이 이랬고 공사에 대한 처신이 이처럼 단호했다. 1930년대 우리 독립운동의 좌절을 위해 국내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이시영을 뒤쫓아 암살하고자 암살단을 파견하는 등 현안이 됐다. 이 시기의 사파 한 토막이 전하고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국내에서, 성제 이시영 선생은 국외에서 투쟁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을 전후하여 이 나라의 눈동자 반짝이는 젊은이들은 나라 안에는 월남 이상재, 나라 밖에는 성제 이시영이 계시어 어디를 가나 불빛을 볼 수 있다 라고 마음 든든하게 여겼다. 이것은 이경남 선생이 선구자라는 책에서 쓴 것을 인용한 겁니다. 정부는 1949년 8월 15일 성제 선생에게 건국 대훈장을 수여하고 1984년 12월에는 성제 이시영 선생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은 윤택중 선생이었습니다. 성립됐죠. 기념사업회는 1986년 서울 남산 백범 김구 선생 동상 곁에 성제 이시영 선생 동상을 세움으로써 해방 뒤 한때 갈라섰던 두 분이 저승에서라도 다시 함께하길 기원했다. 성제 선생의 서운을 시작으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이들 6형제 모두가 서운됨으로써 우리나라 서운 역사상 형제 중에 가장 많은 분이 독립유공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성제 선생은 1등급 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고 남산에 동상이 세워지는 등 어느 정도 공적이 선양되었으나 직계 후손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수유리 묘소는 여전히 황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성제 선생이 피난지 부산에서 서거하였을 때 독립운동가였던 심산 김창숙 선생이 추도사가 참 많은 국민을 울렸습니다. 심산의 추도사 한 대목입니다. 선생은 청년 결백하시어 평소 청빈한 생활을 하시고 피난 이래 부산 동네 우사에서 기거하시며 때로는 시량조차 곤란했다. 시량이라는 식량이죠. 하니 이 무슨 국가 원로에 대한 보답이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애국지사에 대한 민족의 도리가 선생의 뜻은 바라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생을 편히 모셔드리지 못하였음이 이제 더욱 부끄럽고 죄스러우며 국민적인 자경 지심이 더욱 간절하오이다. 슬프도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대안의 법통을 입고 빛나게 번쩍거리지 않는 성제 이시영 선생의 생애는 우리 근현대사의 정맥이고 정통이고 법통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표이며 선비형 지사의 표상이다. 아울러 확고한 역사의식과 투철한 시대 정신, 정사 시비 국직이 분명한 처신, 능념한 기상과 고결한 인품은 후대에 마주하기 힘든 지도자. 아까 이덕일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대에 참 우리가
나라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제대로 전 인물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대에 마주하기 힘든 지도자인데도 저자의 능력의 한계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는가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소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성대 이시영 선생 평전을 내주신 한울출판사의 김종수 사장님을 대신해서 김용진 편집위원님 나오셨죠. 잠깐 이래서 자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만. 네. 자, 잠깐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 남자들보다 2배, 3배 고생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그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정말 그 참 빛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만주 같은데 그 추운 데서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그 추운 데서 빨래하고 하게 되면은 손발 다 춥고 이제 이렇게 그 남자들보다 꽤나 더 힘들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름이 안 나는 그런 느낌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내면서도 여성들이 그 사진에 나온 사진들을 됐으면 꼭 고르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19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황구 가실 때 이렇게 인정 요인들이 말쑥한 그 양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양복을 말쑥한 양복을 마련하셨는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동찬 사람이 배우러 보니까 바로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은 마땅히 중국어 입고 한국하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이제 만들어서 입으시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여성들의 그런 것은 정말 특히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좋은 책 내주신 그 김상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그 많은 출판인 기념회를 참석해봤습니다만 오늘처럼 참 진지하고 깊이 있는 출판 기념회를 참석하기 처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상훈 선생께서 저술하신 성대 이시영 선생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